지난 시간에 선형 시불변 시스템의 출력이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표시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증명을 한 거죠. 이산 시간에서 아무런 문제 없었고 연속 시간에서 델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고 일종의 연산자로 보면 그러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칠게 요약을 하면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델타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델타를 다른 함수랑 곱해서 적분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그 극한은 잘 정의됐죠. 이를테면 임펄스는 함수로 정의되지 않아도 임펄스 리스폰스는 잘 정의되는 거죠. 델타를 H와 컨볼루션에서 나온 것. 거기서 델타를 0으로 보내면 다시 H가 되겠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는 잘 정의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혹시 그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 시간 이후의 강의를 따라가는 데서는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이 표시된다 라는 사실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 이후의 논의는 어려움 없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H만 알면 이미 X에 대한 출력 Y를 알 수 있다. 어떻게? H와 X의 컨볼루션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죠. 시스템 H. 시스템 H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으려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LTI 시스템이어야겠죠.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는 어떤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으나 그것이 X와 컨볼루션 돼서 출력이 되는 경우는 LTI인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LTI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면 번거로우니까 시스템 H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그래서 환원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H가 곧 시스템이니까 어떤 관점에서 출력을 알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스템의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다이내믹, 우리 먼저 그렇게 시작했죠. 지난 1장에서도 다이나믹이냐 아니냐. 다이나믹 시스템 어떤 거지? 현재의 출력을 결정하는데 현재 이외의 시점의 입력이 필요한 거죠. 임펄스 리스폰스 보면 임펄스 리스폰스란 그 0에서 연속 시간, 이산 시간 묶어서 얘기하면 0에서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인데 이때 0 말고 다른 시간, 예컨대 여기라든가 아니면 여기라든가 이때 뭔가가 있다면 출력에 뭔가가 있다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현재 시간을 t 또는 n이라고 하면 현재 시간 말고 다른 시간 0에서 들어온 임펄스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나믹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산 시간에서 연속 시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즉 0이 아닌 어떤 시간에 대해서 h가 0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0이 아닌 점이 독립변수가 0이 아닌 그런 지점에 적어도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0이라는 시점과 0이 아닌 t 또는 n이 구별되니까 0에서 들어온 임펄스 때문에 t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니까 바로 과거 또는 이게 현재 이 시간이 t라면 미래의 입력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게 시스템 H가 다이나믹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스태틱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0이 아니면 H가 0인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 출력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임펄스 리스폰스가 0 말고 다른 데서 값이 있다는 얘기는 이 빨간 박스에 있는 것처럼 다이나믹이라는 얘기죠. 이 빨간 것처럼 되어 있지 않으려면 파란 것처럼 돼야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닌 시간에선 모두 H가 0. H가 0이 아니게 되는 시점은 0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만 뭔가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0에서만 뭔가 0이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딴 데서는 다 0이에요. 이게 스태틱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봅시다. 연속 시간에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H를 연속 시간에서 T가 0이 아니면 0,
t가 0이면 뭔가 있어. 0이 아니고 아무거나 넣자. 내가 예컨대 얘를 C라고 놓으면, 즉 이런 상태라면 이런 H와 신호를 컨볼루션하면 뭐가 돼요? 0이죠. 그렇죠? 적분이니까. 면적이니까. 그래서 0이 아닌, 그러니까 0이 아닌 데서는 다 0이고 0에서만 0이 아닌 경우라고 했을 때 그 0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어떤 C로 정의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가능성 뭐만 남죠? 임펄스만 남죠. 그래서 연속 시간에서는 이렇게 표시돼요. 그러니까 연속 시간이든 이산 시간이든 전부 다 K 곱하기 델타 형태인데 연속 시간에서는 델타가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은 입력과 출력사의 관계를 써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출력이 뭐라고요? 출력이 임펄스 리스폰스와 델타의 컨볼루션인데 H가 저런 얘기했죠? X의 컨볼루션인데 H가 K 델타면 델타와 X의 하는 게 이쪽이 컨볼루션의 연산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KX. 별거 아니네. 스태틱이면서 LTI면 입력에 똑같은 어떤 상수가 곱해져서 출력이 나오는 이런 경우밖에 없겠죠. 스태틱이면서 LTI.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이걸 임펄스 리스폰스를 가지고 얘기하려니까 뭔가 좀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요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를 따지는 건 꼭 임펄스를 가지고 임펄스 리스폰스 H를 가지고 따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려는 일이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이야기하기로 한 거니까 그 김에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 하는 걸 H 가지고 얘기하는 건 특별히 더 어렵거나 특별히 더 쉬운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빨간 것처럼 되면 다이나믹, 파란 것처럼 되면 스태틱. LTI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여기 나온 김에 우리 조금 전에 연속 시간에서 0에서 0이 아닌 상수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점에서 다 0이면 어차피 적분하면 0이니까 이런 상황은 뭐랑 똑같아요? 모든 t에 대해서 0인 거랑 똑같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서 이런 두 개를 비교해 보자고요. 이런 두 개를. H가 0이면 C고 0이 아니면 0이에요. H1이라고 합시다. H2는 그냥 모든 t에서 0이에요.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물론 다른 함수죠. 근데 어떻게 다르죠? 0에서만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이 H1이건 저 H2건 컨볼루션 하면 0이에요. 왜냐면 적분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이 H1과 H2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이걸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스텝 정의할 때 이 UT인데 UT를 T가 0보다 크면 1로 정의했고 T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정의했고 T가 0일 때는 정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평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나 같은 마이너스 100을 정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다 그랬죠? 이게 적분되는 경우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전제하면 특정한 점에서만 값이 다른 함수들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H1과 H2가 바로 그런 거죠. H1과 H2는 0에서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셀 수 있는 점에서만 다른 함수는 적분될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H가 스태틱 시스템을 나타낸다. 근데 그 스태틱 시스템이
뭔가 입력을 넣어주면 0이 아닌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H1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H1은 H2랑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되려면 이게 이제 T에서 0이 아닌 어떤 값이 대응되는 게 아니라 H1이 임펄스일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 U를 정의할 때 나왔던 논점과 견줘서 다시 한번 하는 이야기는 불연속, 그러니까 몇 개, 셀 수 있는 점, 이 경우는 지금 하나씩만 얘기를 했지만, 셀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두 함수는 같은 거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구별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연속 함수를 불연속점에서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불연속 한 개의 점에서 불연속인 여러 개의 함수는 몇 개의 점에서만 달라질 수 있나요? 당연히 한 개의 점에서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UT 같은 경우 0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논점만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정의해도 상관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적분되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셀 수 있는 점에서만 다른 두 개의 함수는 같은 함수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예. 아까 그 페이지에서 H1X하고 H2X 컨버전 했을 때 적분해서 0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이게 0인 값에서는 같이 존재하는 게 적분이 0이 아닌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H1도 좋고 H2도 좋아요. 이거 계산하면 0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H1이 지금 그 T가 0일 때 빼고는 다 0이고 T가 0일 때도 그냥 한 점에 불과하니까. 어떤 X에 대해서든 타우가 0이면 0이 아니면 0이죠. 그렇죠? 어떤 X에 대해서든 타우가 0이 아니면 0이죠. 그 다음에 타우가 0일 때만 값이 있는데 면적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해서든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꼭 X, 이 컨볼루션을 하지 않더라도, 컨볼루션을 해서 오히려 그 불편했을지 모르겠는데, 컨볼루션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거를 생각해도 되겠죠. 이거나 마이너스 몬트 플러스 몬트까지 명백히 이거나 같은 거니까. 둘 다 0인 거니까. 네, x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해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적분이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컨볼루션도 적분의 하나니까. HT가요. 그래서 h가 델타 펑션이어야 0이 아닌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h가 델타 펑션. t가 0일 때 0이면서 잘못 얘기했죠. t가 0이 아닐 때 0이고 t가 0일 때 0이 아닌 뭔가가 나오는데 그 뭔가가 여기서처럼 이런 상황이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랑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임펄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하신 분 답이 됐나요? 예. 그 0일 때만 어떤 0이 아닌 값으로 나누는 거랑 저 델타랑은 다른 건가요? 저 두 함수가 다른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스태틱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함수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K 델타니까. 네. 자, 그걸 생각하면 어려워요. Y가 KX예요. 그럼 X가 델타면 Y는 당연히 K 델타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질문 잘 했는데 임펄스는 정의가 안 돼도 임펄스 리스폰스는 정의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임펄스에 비례하는 출력이 나오니까 당연히 임펄스 리스폰스도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임펄스는 잘 정의가 되지 않아도 임펄스 리스폰스가 잘 정의되는 건 그냥 그 일반적 이런 미분방 정식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살짝 먼저 가보면 이런 미분방 정식을 만족하는 시스템의 경우에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출력의 미분차수가 입력의 미분차수보다 클 때. 이건 다시 얘기할게요. 네. 임펄스
뿐만 아니라 임펄스 리스폰스도 정의되지 않는 경우도 상상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델타가 특정 값을 담는 함수가 아닌데 k 델타랑 델타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함수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면 굳이 k 델타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델타는 함수가 아니지만 적분하면 1인, 항상 1이 되는 것을 상상한 거잖아요. k 델타는 적분하면 항상 k가 되는 거죠. 네. 델타 EN 같은 건 무슨 거예요? 예? 델타 안에 EN이 들어가면 만약에 델타 N이랑 델타 EN은 다른 거예요? 일단 이산시간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이산시간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연속시간에서는 예컨대 델타 ET가 들어간다 그러면 델타 ET가 들어간다고 하면 ET를 타우로 놓고 델타 타우를 생각하면 타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델타 T가 다 마찬가지인데 델타만 따로 떼어놓지 않고 항상 뭔가를 만나서 연산이 되는데 그게 곱해지고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게 T냐 2분의 1 T냐 2T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떻게 달라질지는 변수 치환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델타가 어떤 함수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적분될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혹시 뭐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여러분이 델타만 나오면 이렇게 헷갈리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는 헷갈림을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걸 배우게 되니까. 예. 예. 하나만 더. 예. 전 여기서 H가 왜 다이나믹이면 왜 오른쪽 빨간색 박스랑 동시 먼저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연속시간, 이산시간 마찬가지니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연속시간 가지고, 이산시간 가지고 얘기를 할게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빨갛게 표시하면, 만약에 이런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 그래서 0 말고 다른 점에서 0이 아닌 게 하나 있다. 그럼 얘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얘하고 얘는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내가 이거를 현재 시간이라고 하면 현재 이후에 다른 시간 때문에 나온 거니까 다이나믹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지금 코절한 경우에 관한 얘기고, 물론 일부밖에 안 봤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요 빨간 H는 왜 나왔을까요? 얘 때문에 나왔겠지. 그쵸? 얘는 현재 시간은 아니지. 근데 현재보다 미래의 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이나믹이면서 코절이 아닌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제 코절이면 어떻고 코절이 아니면 어떤지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예, 이 델타 이야기 나온 김에 델타의 성질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건 다음 이야기에 필요해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는 컨볼루션의 항등원이에요. 연속시간, 이산시간 모두. 델타와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똑같은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델타 t 말고 델타 t-t0, 델타 n-n형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x 대신 x가 똑같은 시간만큼 이동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확인하는 건 이 컨볼루션 공식 정의의 변수 치환하면 알 수 있겠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델타는 x랑 컨볼루션 하면 델타 t는 xt가 똑같은 게 나오는데 xt-t0과 컨볼루션 되면 잘못 얘기죠. 델타 t-t0과 컨볼루션 되면 xt-t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양만큼 이동한 게 나오게 하는 게 델타 t-t0이라는 연산자가 하는 일이다. 연산자라고 부르는 거 점점 덜 불편해질 것 같은데,
델타를 연산자라고 부를 때는 델타가 x랑 만나서 어떤 연산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컨볼루션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편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델타는 컨볼루션의 항등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델타 t가 그런데 델타 t가 컨볼루션의 항등원이었는데 델타 t-t형은 뭐냐? x랑 만나서 xt-t형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연산자. 왜 그런지 확인하는 건 정의 가지고 보면 되죠. 정의, 변수추환. 여러분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해놓으면 여기서 n 대신에 n형 대신에 0 또는 t형 대신에 0 넣으면 바로 원래 있던 식이 복원이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이제 그 인버터빌리티 얘기할 때 그 사용이 돼서 좀 등장을 했는데, 자, 이제 그 다시 시스템의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 살펴보죠. 제일 처음에 한 게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인버터블이냐 아니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서는 앞에서 1장에서 시스템의 성질을 얘기했을 때의 순서와 다르지 않죠. H라는 시스템이 역시스템이 있다 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역시스템을 H1이라고 부른다면, 역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H1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이 Y가 이 역시스템을 통과시킨서 나온 게 X니까 결국 X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X랑 뭘 컨볼루션 해야 X가 돼요? 당연히 델타죠. 그러니까 이 역시스템 H1과 시스템 H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요것이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역시스템이 있다라는 얘기는 시스템 H가 역시스템이 있다라는 얘기는 H와 H1을 컨볼루션한 게 델타가 되게 하는 그런 H1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H1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이렇게 썼다고 해서 특별히 더 편해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스템에 관한 성질,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바꾼 거죠. H에 관한 성질 맞습니까? H에 관한 성질이죠. 이런 걸 만족하는 H1이 있다. H가 이런 거를 만족하는 H1을 갖는다. 그런 거니까 H에 관한 성질이죠. 이것도 H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항상 좀 불편한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여간 델타가 홀로 나와 있으면 이 델타는 다른 거랑 컨볼루션 될 거다. 또는 곱해지고 적분될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시스템 H가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는 이런 걸 만족하는 H1이 있다. 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보죠. 자, 시스템 H라고 말을 한다는 건 주어진 시스템이 LTI라는 얘기죠.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도 H1이 잘 정의되니까 LTI겠네. 그렇죠? LTI 시스템, 역시스템 LTI일 것 같죠? 이 대목에서 그걸 내가 받아들일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는 건 LTI 시스템, 역시스템이 LTI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든가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이 non-linear 시스템이라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가요? 그러면 왜 안 되는지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H가 주어진 시스템이 LTI니까 역시스템도 LTI겠지. 너무나 그런 식으로 추측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항상 내가 추측을 하고 나면 내 추측이 확실한지를 생각하려면 이제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런 말 있어요.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하고 싶어. 증명을 하고 싶은데 증명을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지. 그렇죠? 증명을 하고 싶으면 그걸 내가 명제 A라고 합시다. 명제 A를 증명하고 싶으면 동시에 명제 A를 반증하는 노력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요. 반증이라는 말은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A를 증명하고 싶은데 A가 거짓임을 오히려 증명했다면 A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증명하고 싶을 때 어떤 것이 참이라고 믿고 그걸 증명하고 싶을 때
그게 참이 아닐 가능성까지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봤는데 수학자는 낮에는 증명하려 하고 밤에는 반증하려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논점을 여기 적용하면 당연히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 LTI일 것 같은데 아니면 왜 안 되지? LTI이 아닌 시스템이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인 경우 한 번 없을까? 찾아볼까? 라고 내가 생각했다는 것은 LTI 시스템의 역시스템이 LTI일 거다라고 추측한 것에 관한 그 추측을 반증하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이겨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논점이 있다. 그걸 기억을 하죠. 예를 들어보죠. 이거 굳이 H1을 찾지 않아도 되는 예인데, 예제 2.11은. 자, 이런 입력과 출력사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 입력이 T형만큼 이동해서 나오는 거지. T형이 양수라면 T형만큼 지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역시스템은 어떨 것 같아요? T형만큼 앞서서 나오면 되겠지. 그쵸? 굳이 H1 이런 거 안 따져도 되겠죠. 그래서 T형이 양수면, 이 관계는 코절 시스템일 텐데, 역시스템은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일 거다라는 사실도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게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봅시다. 임펄스 리스폰스는 당연히 델타 t-t형이에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x가 델타일 때의 y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짝 봤던 것처럼 이제 델타 t-t형과 컨볼루션 한다는 것은 바로 t형만큼 이동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그리고 역시스템은 t형만큼 앞서가는 거니까 역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h와 h1의 컨볼루션은 답만 보면 델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h는 델타 t-t형이고 h1은 델타 t 플러스 t형이고, 그리고 t-t형, 델타 t-t형과 컨볼루션 한다는 건 컨볼루션 되는 게 t형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t형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게 될 테고, 또 얘를 얘랑 컨볼루션 한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대했던 대로 h와 h1을 컨볼루션 하면 델타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대충 설렁설렁 가다 보면 안 보이는 것들 좀 꼼꼼히 보면 또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꼼꼼함, 예민함 이런 게 이제 필요한 덕목인데, 자, 우리 앞에서 또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어요. 연속 시간만 봅시다. 이산 시간은 델타가 전혀 어렵지 않은 대상이니까. 델타 t-t형이라는 것은 x랑 컨볼루션에서, x라는 함수랑 컨볼루션에서 xt-t형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x는 함수고 델타는 뭐라고? 연산자예요. x에 작용해서 xt-t형을 만들어내는 연산자가 델타 t-t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쓰면 xt에다가 델타 t-t형이라는 연산자가 컨볼루션 형태로 작용이 되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와 델타가 컨볼루션 될 때 x는 진짜 함수고 델타는 연산자. 이런 거야. 이런 그림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그림입니까? 이게 그런 그림입니까? 따로 떼어서 볼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진짜 함수여야 되지 않나? 진짜 함수와 델타라는 연산자가 컨볼루션 돼서 진짜 함수 만드는 거라며. 근데 지들끼리 이 진짜 함수가 아니라 연산자끼리 컨볼루션 된 거잖아요. 약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훌륭한 태도입니다. 자, 이 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느 하나에 어디에도 진짜 함수는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개의 함수가 같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죠? 정의역 같고 치역 같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치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되는 방식이 같고, 그렇죠? 자,
델타가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델타들로 이루어진 연산자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 델타가 함수에 작용해서 동일한 결과를 내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이제 얘가 두 개의 함수를 컨볼루션 한 게 아니라 두 개의 연산자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뭐죠? 합성 연산자인 거죠. 그래서 저걸 이해하는 방법은 얘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은 얘를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합성 연산자예요. 이 연산자가 하는 일은 함수랑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성 연산자니까 마치 합성 함수 같은 거. 그러니까 먼저 앞에 있는 연산자를 먼저 해요. 앞에 있는 걸 먼저 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죠? 앞에 있는 연산자를 먼저 하면 델타 t-t0과 컨볼루션 한 거니까 xt-t0이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델타 t 플러스 t0과 t0이라는 연산자를 만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t0만큼 또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x가 되고 그리고 얘는 뭐랑 같습니까? 늘 델타와 x랑 컨볼루션 한 거랑 같죠. 다시 말해서 동일한 x에 검은 걸로 쓸게요. 동일한 x에 요런 연산자가 하는 거나 요런 연산자가 작용하는 거나 똑같이 이런 x가 나온다는 거니까 검게 표시한 두 개의 연산자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델타 t-t0과 델타 t 플러스 t0을 컨볼루션한 연산자라는 것은 델타라는 연산자는 같은 연산자다. 같은 함수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질적으로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여러분이 이걸 함수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들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일관되게 델타가 엄밀한 의미의 함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 일관되게 해온 그 논리와 충돌하지 않게 어떤 수식이라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시스템 H가 역시스템을 갖는다. 인버터블 하다는 얘기는 H 스타 H1이 델타가 되는 H1이 존재한다 라는 얘기. 이 하나 더 들어보죠. 이번엔 H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컨볼루션을 해봅시다. 임펄스 리스폰스가 UN입니다. UN과 X를 컨볼루션 하는 게 Y죠. 그래서 U가 임펄스 리스폰스인 시스템의 출력은 입력이 X일 때 이렇게 되고 U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요걸 보면 K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이고 K가 N보다 커지는 순간 0이니까 K가 N 플러스 1 이후는 더할 필요 없고 N까지만 더하면 되고 N까지 UN-K는 1이니까 그냥 N까지 XK를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네요. 연속시간 용어를 쓰면 적분. 현재 시간까지의 모든 입력을 더하는 그런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UN인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델타를 다 더한 거. 우리 U와 델타 사이의 관계 연속시간 용어를 쓰면 U는 델타의 적분이고 U의 미분이 델타고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다 더하기. 연속시간 용어로 쓰면 적분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 알죠? 그런 시스템의 역시스템은 차분이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역시스템이 차분인 거를 이제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알아요. 그리고 그 역시스템의 입력을 Y, 출력을 W라고 하면 Y와 W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 다 더하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다시 썼을 때 이때 x와 w가 같은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차분기가 바로 이런 더하는 장치의 역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 요 차분기의 입력은 y, 출력은 w입니다. 이 차분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입력 y 대신에 델타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될 테고, 이 h1과 주어진 h를 컨버전 해보면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델타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어쨌든 요 얘는 인버터블하면 역 시스템도 LTI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역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1과 주어진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본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역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도 뭐 굳이 특별히 H1을 썼다고 해서 뭐 더 편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 봅시다.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H에 관한 성질로 바꿨을 때 바꾸는 건 늘 가능한데 바꾸고 나면 어떤 성질을 얘기할 때 특별히 좋아지는지 계속 고민을 해보죠. 바꿔봐야 별로 좋은 거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봅시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순서로 보면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 이야기 한 다음에 바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책에서는 그 인버터블 이야기하고 나서 하네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니까 책의 순서를 따라가죠. 코절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또 그림으로 볼까요? 연속 시간 또 써놓고 볼까요? 코절하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코절리티를 이미 정의했으니까 이 표시는 이제 필요충분 조건이다.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정리입니다. 정의가 합니다. 연속 시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런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에요. 자, 코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절하면 이때 뭐가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왜 나오는 거죠? 얘는 t보다 오른쪽에 있는 0에 들어온 입력 때문에 나오는 거죠. 미래의 입력 때문에 현재의 출력이 나오는 거죠. 코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는 코절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코절하다면 t가 음수일 때는 값이 없는 그런 h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t가 양수일 때만 값이 있는 거예요. 이때의 출력은 뭐 때문에 나온 거냐 하면 t가 0일 때 들어온 입력 때문에 나온 거죠. 그전에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어요. 그전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는 미래의 입력 때문에 나온다는 거니까 코절 시스템에서 생길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코절 LTI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t가 음수일 때 h가 0인 그런 시스템인 거죠. 바로 그 얘기죠. t가 음수일 때 h가 0이에요. 연속 시간이건 이산 시간이건 마찬가지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자, 시스템이 코절한지 아닌지 따질 수 있죠. 코절하다라는 서술어에 어울리는 주어는 시스템이에요. 신호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신호가 코절하다는 말은 이상한 거야. 엄밀하게 잘못된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호가 코절하다. 그리고 언제 신호가 코절하다라고 쓰냐 하면 바로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처럼 시간이 음수일 때 0인 신호를 코절하다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해석하면 주면 될까요? 신호가 코절하다는 얘기는 그 신호가 임펄스 리스폰스인 시스템이 코절하다는 의미로 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t가 음수일 때 0인 신호들을 다룰 때가 많은데 뭐 적당한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냥 그런 신호를 코절 신호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름 불러? 이상하잖아 라고 물으면 아, 그렇게 생긴 신호가 임펄스 리스폰스인 시스템이 코절이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자,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컨볼루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연속시간, 이산시간 다 마찬가지니까, 우리 연속시간에 대해서만 쓰면, 컨볼루션 이렇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xt 마이너스 타우, h 타우, d 타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절이니까 h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시간 독립변수가 음수일 때 값이 0인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에 대한 적분, 요 파랗게 내가 쓰고 있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타우가 음수일 때 0이니까 0을 곱해서 적분하는 건 0이고 할 거 없고 0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t-타우가 음수가 되면 또 ht-타우가 0이니까 필요 없고 t-타우가 음수라는 얘기는 타우가 t보다 큰 거죠. 타우가 t보다 크면 적분할 필요 없겠지. 그래서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거랑 묶어서 한 번에 쓴 게 바로 요 얘기죠. 그래서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와 입력 x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코절리티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컨볼루션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썼을 때는 그냥 적분의 상하한이 안 바뀌는데 이제 코절리티를 이용을 해서 h가 뭐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컨볼루션을 이런 순서대로 쓸 때와 이런 순서대로 쓸 때 적분의 상하한이 두 개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추가로 x 시스템이 코절하고 그 다음에 x가 또한 코절 신호야. 이건 어떻게 해석해? 그냥 0에서부터 입력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 h가 x나 둘 다 t가 음수일 때 0이니까 컨볼루션은 어떻게 쓰든 적분의 상한 하한이 0에서 t로 되겠죠. 만약에 이 상태로 보면 요걸로 보면 타우가 음수일 때 x가 0이니까 요걸 0으로 바꾸면 되고요. 요걸로 보면 타우가 t를 넘어가서는 순간에 이게 0이 되니까 다시 요걸 t로 바꾸면 되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둘 다 적분의 하한은 0, 상하는 t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입력도 코절 신호, h도 코절 신호, h가 코절 신호라는 얘기는 시스템이 코절하다는 얘기죠. 코절 시스템에 코절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면 컨버전의 순서 어떻게 쓰든 적분의 상한이 0에서 t까지로 된다. 입력이 이렇다라고 가정하는 것의 의미는 없지 않아요. 자, 우린 지금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LTI 시스템. LTI 시스템이 아니면 H 의미 없다고 했죠. 자, 선형이면서 C불변인 시스템이에요. C불변은 뭐라고요? 입력이 특정 시간만큼 이동하면 출력도 같은 시간만큼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이 내가 타임 인베리언트한 C불변인 전기 회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전압을 넣고 오늘 측정한 거와 내일 똑같은 전압을 넣고 모레 측정한 게 같겠죠? 왜냐하면 전압을 넣기 시작해서 측정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는 C불변 시스템이 아니겠네. 왜냐하면 오늘하고 내일은 소자의 특성도 조금 달라졌을 테고 오늘하고 내일 달라졌다는 거 믿기 어려우면 오늘하고 100년 뒤라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C불변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C불변이라고 생각하면 어제와 오늘 사이의 관계, 오늘과 내일 사이의 관계, 내일과 모레 사이의 관계 똑같죠. 그러니까 0에서 입력을 넣기 시작했다. 여기서처럼 0 이전엔 0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별게 아니라 0이라는 시점을 입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보면 돼요. 초기 시점, 절대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0보다 큰 t의 의미는 뭘까요? 0보다 큰 t. 입력이 들어온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시간. 입력이
입력이 처음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 일반성을 잃지 않고 0에서 입력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초기 시점이 0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초기 시점을 0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때는 많은 경우 LTI 시스템이고 0은 절대시간 0이 아니라 절대시간 0이 어디 있어요? 빅뱅인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T0은 그러니까 초기 시점을 0이라고 놓는 건 T가 입력이 들어온 이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LTI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에서는 초기 시점을 일반성을 잃지 않고 0으로 놓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LTI 시스템이 아니면 입력이 언제 들어오기 시작했냐가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어제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넣었는지 모레 넣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하루 뒤에 출력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LTI 시스템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가정을 해요. 많은 경우. T가 0일 때 입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에서는 많은 경우 컨버루션 하고 나면 적분의 상한함이 코절 LTI 시스템 0에서 T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 이 적분의 상한하한이 0과 T로 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한대가 사라졌죠? 이거 사라졌죠? 이거 사라졌죠? 무한대가 사라진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 무한대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극한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0에서 T까지 적분해서 컨버루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컨버루션이 대부분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약한 경우 빼고는. 그런데 무한대가 들어가면 극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간단한 차이가 아니야. 0에서 T까지 유한한 시간만큼만 적분하면 돼요. 어떠면? 입력이 이렇고 시스템이 코절하면. 별 특별한 가정이 아닌 것 같은데 존재성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말 잘못했네. 굉장히 큰 질적인 차이는 이상한 말이죠. 굉장히 큰 양적인 차이라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취소하고 그냥 질적인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 코절리티에 관한 이야기, H에 관한 얘기로 바꿔봤습니다. 이건 어떤가요? H에 관한 얘기로 바꿔보니까 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앞에서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 하는 이야기, 또 인버터빌리티에 관한 이야기, H에 관한 얘기로 바꿨을 때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건 어떤가요? 느낌이 좀 다른가요? 뭔가 자꾸 내가 내 생각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 같은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H에 관한 얘기로 바꿨는데 so what?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해보자는 거죠. 예. 넘어가죠. 이제 안정성 누구한테 중요한 개념이라고요? 저 같은 제어공학자한테. 왜 그런다고 했죠? 제어공학자들은 피드백 시스템을 다루고 피드백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이 안정하다 하더라도 피드백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안정성은 큰 개념이에요. 내가 그 발전소의 그 전기 에너지를 제어하는데 안정하지 않아. 어쩌란 말이야. 발산한다는 거.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무한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시스템이 안정한지에 관한 이야기. H에 관한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이건 정말 좋아. 자, 결과부터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미 모든 이야기가 연속시간과 이산시간이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죠.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이산시간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것은 H를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할 수 있다는 말이래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 하면 이렇게 부르겠죠. 뭐 말 됩니까? absolutely summable, absolutely라는 건 절대값 씌웠다는 얘기고 summable이라는 얘기는 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더할 수 있다. 적분의 하한을 A라고 놓고 상한을 B라고 놓고 다 더한 다음에 A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B를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 취하면 되죠. 하여간 무한대가 나오면 무조건 극한이야. 그렇죠? 무한대는 수가 아니니까. 어쨌든 H를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할 수 있다. 이런 게 시스템 H가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랍니다. 추측을 해봅시다. 그러면
연속시간 시스템 H가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볼까요?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할 수 있다. 그냥 똑같은 말을 쓸게요. 다 더한다고 하면 연속시간에서 적분이었죠. 절대값 씌워서 적분할 수 있다.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absolutely, 이번엔 integrable. 뭐 서머블이나 마찬가지죠. 더하고 나서 극한 취하는 거. 그게 바로 적분이니까.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은 안정하다 라는 이야기를 연속시간에서 그리고 유한시간에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시에라기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런지 따져봅시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양방향 따져야 되겠네. 먼저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할 수 있으면 안정하다. 즉 뭐죠? 충분 조건인 경우 살펴보죠. 먼저 충분 조건인 경우. 자, 안정하다는 걸 보이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죠? 입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에서 출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끌어내야죠. 실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죠. 유한한 입력들 무한히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x가 유한하다라고 써요. 그 다음에 y가 유한하다는 것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지만 다시 얘기하면 x가 유한하다는 얘기는 모든 n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하는 어떤 수 b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n에 대해서 안 쓰겠습니다. 성립하는 거니까. 자, 출력이 유한하다는 얘기는 뭔가요? 또 어떤 상한 c가 있다는 거죠. 모든 n에 대해서. 근데 b하고 c는 구별을 해서 쓸 필요가 있겠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걸 보이는 건 별게 아니에요. 이걸 보이는 거지. 무엇을 이용해서 보여야 될까요?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보여야 될까요? 이것을 이용해서 보여야 되겠죠. 이게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명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출발점, 목적지, 교통편. 명확히 있는 거죠. 출발점은 예. 목적지는 예. 교통편은 예.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A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자. 뭐 이런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방향을 모르면 못 가지. 출발점, 목적지, 교통편. 봅시다. 일단 이거 가지고 이걸 얻는 거니까 이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y의 절대값을 볼게요. y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y의 절대값은 이렇게 생긴 컨볼루션의 절대값 씌우는 거죠. 곱하고 더한 것의 절대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곱하고 절대값 씌우고 그 다음에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삼각형 부등식? 예. 삼각형 부등식. 한 가지 조심해야 돼. 삼각형 부등식은 사실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 절대값 씌워놓고 더한 것보다 더한 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명백해 보이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하여간 이거나 저거나 둘 다 더할 수 있을 때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한계의 항이 있을 때예요. x1 더하기 x2의 절대값은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보다 작다라든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절대값은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 더하기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유한계가 있을 때 얘기야. 유한계의 세상에서 성립하는 게 무한계 계상에서도 성립하려면 그게 상상되나요? 상상되나요? 일단 무한대를 얘기할 때 극한을 취해야죠. 극한이 안 존재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무한의 세상으로 그대로 유한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확장해서 할 수는 없어요.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여러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각각의 집합에서 원소 하나씩을 꺼내. 그래가지고 새로운 집합 만들 수 있지. 그렇죠? 명백하지? 사과의 집합, 배의 집합, 귤의 집합이 있는데 사과 하나 꺼내고 배 하나 꺼내고 귤 하나 꺼내서 새로운 집합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합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든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집합이 무한 집합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 무한계의 집합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가능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각각에 대해 서로 다른 집합론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공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무한의 세상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무한에선 공짜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사실은 좌변, 우변이 둘 다 계산될 수 있는, 둘 다 존재하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겠죠. 그걸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다 더하고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게 더 크거나 같다. 그런 거고 이때 요거 보면 x가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뭐 모든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 대신에 n-k1로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얘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b를 바깥으로 꺼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b 곱하기 얘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타고 갈 교통편인 거죠. 그래서 이 파란 박스 이게 성립하니까 이게 유한하니까 b에다가 유한한 수 곱하면 유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c라고 하면 그러면 b 곱하기 요거를 c라고 하면 뭐 바로 이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H를 절대값으로 다 더할 수 있다는 게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확인했어요. 어떤 증명이 쉽다고 했죠? 시작점과 끝점과 교통편이 명확한 거. 선형대수에 보면 그런 증명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학, 뭐 입실론 델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학보다 선형대수가 수학을 연습하는데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모가 더 많기도 하지만 이제 수학적 사고를 익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그 선형대수를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선형대수를 가르치면서 제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출발점, 목적지, 교통편의 비유. 교통편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또는 그 문제가 증명하는 문제라면 명제의 조건이 되겠죠. 자, 충분 조건 어렵지 않죠? 다 절대값에서 더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안정하다. 충분 조건 봤습니다. 자, 이제 필요 조건 볼게요. 필요 조건은 이 방향이에요. 안정하면 반드시 H가 이런 걸 만족해야 돼요. 안정하면 반드시 H가 그런 걸 만족해야 돼요. 안정하면 H가 반드시 그걸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보이지? 잘 모르겠네. 아까처럼 출발점과 끝점과 교통편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4개는. 안정하면 H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안정하면 H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증명을 할 때 뭐가 잘 안 떠오르면 이러한 것이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까 왜 낮에는 증명하고 밤에는 반증하려 한다 이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그래서 내가 보이려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게 하죠. 우리가 특히 여러분처럼 수학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알게 모르게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게 내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큰일이 나겠네. 그럼 성립해야지. 이런 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순에 의한 증명?
결과를 부정했을 때 전제와 모순되는 거. 이건 또 뭐랑 마찬가지냐 하면 대우명제 증명과 마찬가지예요. 자, P면 Q이다라는 거 증명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Q가 아니면 P와 모순된다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을 부정해서 전제와 모순되는 거 얘기한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P를 부정해서 P가 모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P도 참이고 P의 역도 참이어야 모순이 되는 거지. 근데 모순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순에 의한 증명이나 원명제 대신 대우명제 증명하는 방식으로 원명제 증명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동의합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라는 걸 보이는 잘 안 보여? 그러면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이 바로 이거죠. 이 이야기는 별 이상 무한대라고 썼는데 다 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더하면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모순을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또는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를 이끌어내면 되는 거죠. 안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정하다는 게 입력이 유한하면 출력도 유한하다라는 얘기니까 안정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유한하지 않다? 맞습니까? 아니죠. 모두는 어떤으로 뒤집어야죠. 안정하지 않다는 것은 출력을 유한하지 않게 하는 어떤 유한한 입력이 적어도 하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 돼요. 출력을 유한하지 않게 만드는 유한한 입력이 적어도 하나 있다. 유한하지 않게 만드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내가 결론을 부정하고 났더니 결국 유한하지 않은 양이 하나 생긴 거죠. 이걸 부정한 건 이거니까. 그러니까 유한하지 않은 이걸 가지고 유한한 출력 때문에 잘못 얘기했습니다. 유한한 입력 때문에 유한하지 않은 출력이 나오는 것을 그런 경우를 하나 찾아내면 돼요. 단선 이거죠. 단선 이거밖에 없죠. 출력이 유한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한하지 않은 양은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좀 나는 보이는 것 같아요. 출력 유한하지 않아야 돼. 그게 목적지예요. 입력 유한해요. 유한한 입력 가지고 유한하지 않은 출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번엔 이게 교통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출력에 나타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유한하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출력이 이것처럼 표현되면서 입력이 유한한 거를 찾으면 돼요. 출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이게 출력이니까. 출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한한 입력 가지고 유한하지 않은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게 하는 x가 있겠습니까? 뭐 보이네. 이 xn-k가 hk가 양수일 때 1, 음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그런 x를 어떻게 만들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xk가 또는 xn이 또는 xn-k가 어떤 땐 1이고 어떤 땐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난 별로 관심 없어.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은 1이죠. 그런 신호 유한하죠. 그러니까 됐네. 1 또는 마이너스 1만 취하는 유한한 신호를 가지고 이 y를 h의 절대값 다 적분한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sgn이라는 것은 사인 함수를 뜻해요. h가 양수일 때 1, 음수일 때 마이너스 1. h가 0일 때 상관없죠. h가 0일 때 아무거나 넣으면 돼. 그래서 이런 x를 쓰면, 이런 유한한 x를 쓰면 y가 이렇게 돼서 유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즉 1 또는 마이너스 1만 취하는 유한한 함수를 가지고 유한하지 않은 출력을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게 가능했습니까? 이게 성립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일은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안정하지 않다. 따라서 안정하면 이게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자, 충분 조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립한다는 사실 가지고 얘를 교통편으로 바로 여기에서 여기 이끌어냈어요. 필요 조건 상대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보이려고 하는 대신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라는 걸 보이기로 선택하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좀 방향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잘 안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명제 대신에 대우 명제를 보이려고 시도를 자연스럽게 할 텐데 많은 경우 도움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뭔가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충분 조건임을 보이는 게 쉬웠던 것은 출발점과 조건이 명확했죠. 근데 출발점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출발점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모순에 의한 증명 또는 대우명제 증명일 수 있어요. 출발점이 안 보여요. 출발점을 결론의 부정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명제를 증명할 때 뭔가 원명제 증명 대신에 대우명제 증명하는 게 편할 때가 아주 가끔 있는데 잘못 얘기했어요. 그럴 때가 내가 보기엔 더 많은데 더 많은 게 우연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출발할지 아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말이 틀릴 수는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우명제 증명이 원명제 증명보다 쉽다 또는 편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출발점을 몰라서 방황하다가 출발점을 찾아서 뭔가 길이 보이게 됐기 때문일 거예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이어서 다 더할 수 있다는 게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임을 확인을 했고요. 정확히 마찬가지 방식으로 연속 시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그 방식을 한번 다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반복을 해보죠. 자, 먼저 충분 조건. 더 쉽다고 했죠? 먼저 충분 조건. 입력이 유한하다. 는 사실 가지고 출력이 유한하다. 는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용하겠어요?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해볼게요. y는 이렇게 생겼어요. 적분해서 더하는 것, 절대값 씌우는 것보다는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는 게 더 크거나 같아요. 삼각형 부등식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극한이다 있다는 전제 아래서 두 개를 비교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아. 말이 안 되는 거지. 둘 다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근데 요 x가 유한하다고 했으니까 요 xt-타우의 절대값은 b보다 작거나 같고 그 b를 바깥으로 빼내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h가 또 절대값으로 다 적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출발점에서 이런 목적지로 이런 정보를 이용을 해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교통편을 이용해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할 수 있다는 게 안정하기 위한 충분 조건임을 어렵지 않게 봤고요. 필요 조건인 걸 보는 건 안정하면 이게 성립한다인데 또 역시 어디에서 출발할지 몰라가지고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그럼 뭘 보여야 되겠죠? 안정하지 않다. 안정하지 않다는 보이는 것은 출력을 유한하지 않게 만드는 유한한 입력을 하나 찾는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 찾을까요? 유한하지 않은 양을 이용해 찾아야겠죠. 유한하지 않은 양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출력을 써봤어요. 이렇게 됐네. 여기서 유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이거밖에 없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게 하는 x를 찾으면 되겠는데 찾을 수 있겠네. h타우가 양수면 1이 되게 하고 h타우가 음수면 -1이 되게 하고 h타우가 0이면 아무거나 넣고
그래서 이렇게 x를 h타우의 부호로 결정하면 그러면 비로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요 조건을 이용해서 이런 유한한 입력을 정해서 출력을 유한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불안정한 거죠. 결론을 부정해서 불안정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안정하면 이 결론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기도 함을 확인했어요. 묶어서 얘기하면 임펄스 응답을 절대값이어서 다 더할 수 있다는 게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건 어떤가요? 시스템이 안정하다는 건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한 출력이 나온다는 건데 H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말하면 확실히 따지기 쉬워졌나요? 그런 것 같아요? 안정성이라는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그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에 관한 성질을 이렇게 바꿨더니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기술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를 말로 표현했을 뿐인데 이제 그 정의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H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